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범죄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형법을 공부했는데 형법은 크게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형법의 기초 이론 그래가지고 형법에서의 의, 죄형법정주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형법의 어떤 그 이론, 즉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강의교환 25페이지에 나오듯이 제2편 범죄론이라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범죄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요건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개념 아니면 범죄 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쓰지만은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다 이렇게 한다고 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형법과 관련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부분, 즉 여기에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련돼 가지고는 형법의 의 개념 또는 두 번째 죄형법정주의, 세 번째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네 번째 형법 이론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형법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오늘 배우는 것은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는 뭐 크게 보면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 그러는데 이 앞부분에 구속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부분에 일정 정도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범죄론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범죄론에 있어서의 어떤 범죄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뭘 배우냐와 관련돼 가지고 먼저 여기서는 범죄 의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범죄는 우리가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행위를 형법의 이전의 어떤 인간의 행위를 존재론적으로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볼 것이냐를 논하는 어떤 행위론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행위론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론과 연결시켜가지고 범죄 체계론이라고 하는 부분, 즉 범죄 체계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에는 어떤 요소들을 배치할 것이고 위법성에는 어떻게 배치할 거고 책임에는 어떤 것들을 배치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범죄 체계론에서 배우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범죄론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중에 있는 교재라든가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밑에 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인의 범죄 능력, 형벌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 강의 교환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의 주체,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렇게 논하기 때문에 그 주체와 관련된 부분에, 즉 범죄 주체는 자연인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결국 구성요건론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교재와 다르게 그것들은 이제 구성요건론에서 다룬다 생각하시고 제 교재에 나온 대로 오늘은 범죄론의 서론에서 요 정도, 그러니까 의의와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그리고 이거는 의의와 같이 다르고 여기 하나 더 다뤄야 될 게 있죠. 실제로는 더 다뤄야 될 게 있는데 범죄의 종류 아니면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오늘 이 정도를 다루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제가 형법에 어떤 형법에 대한 기초 이해, 형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범죄가 무엇이다. 범죄는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범죄 개념은 반사회적 행위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한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한다. 즉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상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는 형법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실질적 범죄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25페이지에 범죄의 의의와 관련된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의의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앞에 동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전반적으로 지우고 오늘 배워야 될 부분만 다시 좀 정리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다시 보면 범죄 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소추 조건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같이 이것과 같이. 자, 근데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형식적 범죄 개념을 할 때 범죄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 행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립 요건이란 무엇이냐? 성립 요건은 범죄라고 하는 건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다? 성립 요건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은 이렇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 그랬는데 뭐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의 개념을 또 따로 설명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앞에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1주차 강의에서 구성 요건의 개념, 위법성의 개념, 책임의 개념은 각자 다 습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의 개념을 설명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처벌 조건이에요. 일반적인 범죄들은 뭐다? 일반적인 범죄들은 이렇게 구성권, 위법성, 책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거기다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즉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정한 범죄들은 이렇게 범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려면, 즉 어떤 형벌을 부과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벌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보면 처벌 조건도 일정한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범죄 성립했어. 근데 가벌성, 형벌을 부과하려면 다른 요건을 더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는데, 그런 범죄들을 첫 번째 우리가 객관적 가벌 요건이 있는 문제가 있죠. 객관적 가벌 조건이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객관적 가벌 조건, 객관적 처벌 요건이라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 그 가벌 조건이라 처벌 조건이 있어야지만 처벌하고, 범죄가 성립했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 있지 않으면 어떡한다?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극적 가벌 요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범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우리 형법상에 나와 있는 사전 수뢰죄 같은 거예요. 자, 뭐 형법상 교환에 나오지만 사전 수뢰죄 같은 경우는 형법 129조 2항에 나오는데, 수뢰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어떤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걸 우리 수뢰죄라고 그래요. 뭐 사회에서 일명 시사적으로 말할 때 뭐 이제 뇌물죄라 그러는데,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현재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야.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일을 처리해 주겠다. 가지고 미리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전 수뢰죄라는데, 그러면 그런 공무원이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 수뢰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즉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됐다는 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수뢰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이 자체가 있어야지만, 이 공무원이 된 사실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객관적 가벌 조건, 뭐 적극적 가벌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 우리 교재에 기본적으로 뭐 사전 수뢰죄 같은 경우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 파산 선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무원 파산죄에 있어서는 파산 선고의 확정이 있을 때가 객관적 처벌 조건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객관적 가벌 조건은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구성요건을 배운 게 아닌데, 이 구성요건에 가면은 여기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여기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이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그러면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대표적인 고의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자, 근데 이때 인식의 대상은 뭐냐? 이 인식의 대상은 이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만 인식하면 되지 나머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객관적 가벌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냐? 인식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별 범죄 체계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고의의 인식 대상은 이거기 때문에 성립 요건인 구성권, 위법성 책임 바깥에 있는 객관적 가벌 조건, 이런 가벌 조건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겠구나.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순경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경찰 관련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너무나 쉬운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만 이해하면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객관적 가벌 조건인데 그 밑에 나오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처벌 조건이 나오는 게 인적 처벌. 자,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는데 이거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친척 관계,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비록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친분 관계에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조건이 있으면 범죄 처벌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극적 가벌 조건이라 한다. 아니면 이거는 적극적 가벌 조건. 조건이 있으면 처벌하지만 이건 조건이 있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 가벌 조건이라 한다.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인적 처벌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친족 상도례가 있죠. 즉, 이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형법에 보면 재산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재산범죄자와 피해자가 어떤 일정한 신분관계, 친척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그때는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여러분들 거기 보면 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있는데 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범죄자와 피해자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관계가 있으면 처벌하지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처벌 조각 사유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친족 상도례를 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인적처벌 조각 사유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쳤어. 아버지의 돈을 훔치면 아버지는 피해자고 나는 절도죄 범죄자가 되는 거죠. 나는 절도죄 범죄가 성립했어. 나한테는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뭐다? 아버지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즉 신분관계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누군가가 같이 했어. 누군가가 나랑 같이 범죄를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같이 훔쳤습니다. 그럼 처벌받지 않는 건 누구만이다? 나하고 아버지하고만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범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절도죄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처벌조각사유는 그렇게 행위자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범죄에 있어서 처벌 조건,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처벌 조건이다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처벌 조건을 빼고 여기 나누고 나서 공무원이 된 사실 같은 경우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추 조건을 봐야 되는데,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면 다 가벌할 수 있어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벌 조건이 완성된 경우를 할지라도 소송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 보는 것처럼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공소제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소추 조건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친고죄가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죠. 즉,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논하는 게 바로 이제 소추 조건 관련된 건데, 친고죄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려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는 범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고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소제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까지 범죄가 정지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지조건부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그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친고죄가 많았는데 이제는 성 관련 범죄들은 전부 다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법상에 나와 있는 뭐 친고죄 같은 경우는 뭐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라든가 311조의 모욕죄, 그다음에 뭐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친고죄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고소가 있어야지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럼 고소할지 말지를 언제까지나 피해자의 어떤 그 의사에 맡겨놓을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 막연한 시간을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개월로 할 수 6개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로 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친고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게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환해 보면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 사이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바로 특별법상 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거야. 근데 고발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고발은 이 친고죄에서 고소와 똑같이 작용하는 고발 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특별법상의 고발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뭐 전속 고발권이라 하는데 그런 특별한 고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들을 우리가 행정기관들이 가진 걸 전속 고발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화를 보는 것처럼 그 원래 고발 자체는 뭐다? 원칙적으로 소추 조건이 아니에요. 고소만이 소추 조건입니다. 근데 특별한 고발이라고 하는 얘네는 뭐다? 얘네는 얘네는 쉽게 보면 본질이 바로 고소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에 보면은 전속고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얘네들을 형사처벌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고발을 합니다. 어따?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럼 검찰에서 이제 그걸 수사해가지고 공소제기 하는 거죠. 그럼 검찰이 만약에 쟤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있었네? 그러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그냥 공소제기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은 명칭 고발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전속 고발권을 갖는 그 고발은 바로 이 고소와 여기서 말하는 고소와 동일한 것들로 파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법상의 고발도 하나의 소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친고죄와 관련돼가지고 혹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고소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성범죄, 강간죄라든가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가 뭐 고소가 있어야지 논하는 범죄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삭제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소와 관련된 주로 이렇게 특별법상의 고발, 전속 고발권과 관련된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형사소송법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형법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소추 조건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난 저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부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순간부터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조건부 범죄인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폭행죄 같은 경우죠. 이 폭행죄는 형법상 단순 폭행죄입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고 만약에 뭐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이런 것들은 다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만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교환해 보면 폭행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만이지 과실치사죄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주의해야 돼 그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과실치상죄, 그다음에 협박죄, 뭐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범죄 분류와 범죄는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총칙상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실익이 있는 범죄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범죄의
분류, 종류다 그랬는데, 자,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형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죄질, 그 범죄의 죄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범죄를 분류할 때 먼저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이 범죄를 적극적인 움직임인 그 자기의 행위로 했느냐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부작위로 범했느냐. 자기로 금지 규범에 위반하면 그걸 우리가 자기범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로 어떤 형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 규범에 위반하는 걸 우리가 그걸 부작위범위라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나눌 때 이렇게 어떤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가지고 자기로 범죄를 했느냐 아니면 부작위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범과 부작위범으로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범은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범죄를 실현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범은 그런 움직임이 고의 어떤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고의범이었느냐 아니면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의사가 없는 과실범이었냐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범 다시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죠. 그리고 고의범은 다시 기수가 범죄가 완성이 된 기수와 미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과실범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지만 과실범은 기수만 처벌합니다. 왜냐면은 과실의 핵심적인 요소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결과세의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은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만 있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이 과실범에서는 뭐다? 여기는 미수라고 하는 개념,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과실범과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인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하는 것도 어떤 과실범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논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환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범죄 기본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범은 다시 이거 구체로 일로 빼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까요? 진정 부작위범.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부작위범 설명할 때 부작위범은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무언가 요구할 때 그런 요구 규범에 위반하는 걸 우리가 요구 규범에 부작위로 위반하는 걸 부작위범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 부작위범이 바로 그런 진정 부작위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부작위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이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해. 근데 요구하는 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요구 규범에 위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자, 진정 부작위범 관련돼 가지고 개별 각칙에 형법 각칙에 다 규정돼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퇴거 불응죄하고 그다음에 다중 불해탄자죠. 자, 그런 진정 부작위범을 위반하는 것도 우리가 고의에 의해서 하는 고의범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과실범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뭐다? 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고의범의 형태만 처벌하지 과실범의 형태는 처벌하지 않다. 이건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각칙상의 개별 규정이 있다는데 그걸 다시 구분하면은 고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진정 부작위범만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과실에 의해서 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이거는 요구 규범에 반하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이 우리한테 뭘 하지 말라 그랬어. 대부분 다 금지 규범에 되어 있죠. 요구 규범으로 되는 건 몇 개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와 같이 금지 규범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 자기의 행위로 위반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금지 규범도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작위 행위로 요구 규범을 위반하면 진정 부작위범. 근데 부작위로 금지 규범을 위반하면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련돼 가지고 역시 고의로 하는 경우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눠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를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 어떤 행위에 따라 가지고 자기와 부자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류된 범죄들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의범, 과실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어떤 분류 기준이 그 의미 있는 분류 기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범죄 분류를 보고, 지금부터는 범죄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 종류는 총칙상에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범죄 종류라 그러면 여러 가지 구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범죄가 종류별로 나눠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과학, 특히 법학에서는 뭐든지 분류하고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에 나눴을 때 실익이 있어야지만 유의미한 분류가 된다. 유의미하게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나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실익이 없어, 그럼 쓸데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범죄 종류라고 하는 부분을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쭉 듣고 총론 뒤에까지, 강론까지 뒤에까지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앞에 돌아와서 이 범죄 종류와 관련된 부분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강의 진도상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설명,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분류 기준과 분류 실익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범죄와 분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과범과 형식범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어떤 주체, 객체, 행위,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제가 써요. 아직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을 안 배워서 저 교수님 왜 이렇게 쓰나 모르겠지만, 뭐 의아할 수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구성요건 요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머리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기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체와 객체와 행위와 결과까지, 이 결과까지 모두 필요하다는 범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범위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죠. 형법 250조 1항에 보면 살인죄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요. 거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주체죠. 객체는 사람이에요. 행위는 살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행위했는데 사람이 안 죽으면 살인죄가 기수가 돼요? 아니죠. 그때는 미수가 되는 거죠.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요구하는 범죄, 그런 것들을 결과범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주체와 객체와 행위까지만 있으면 되고 이 나머지 결과가 필요 없는 범죄가 있어요. 물론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당연히 논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체, 객체, 행위만 있어서 성립하는 범죄, 그런 걸 우리가 형식범, 거동범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폭행죄예요.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자, 타인의 신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뭐한 자, 폭행한 자.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만, 행위만 있으면 그냥 처벌돼요. 폭행을 했는데 그냥 다쳤어, 상해가 일어났어, 그러면 폭행치상이 되는 거야, 결과적 가중범위.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은, 여기서 유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힘을 행사하는 거죠. 사람이 멱살 잡거나 사람을 밀게 했어. 그럼 폭행죄가 그냥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폭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식범위를 한다. 대표적인 게 폭행죄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은
결과를 필요로 하느냐. 얘가 이 결과가 기준이겠죠. 즉 결과를 요구하는 범죄, 결과범. 결과가 필요 없는 범죄, 형식범입니다. 자, 구별실익은 뭐예요? 구별실익은. 구별실익은 결과범에서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기수가 되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형식범에서는 행위만 하면 기수이기 때문에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수 미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결과범에서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해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우리가 이 인과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도 있고 결과도 있었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땐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범에서는 결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실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2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구별실익을 밑으로 정리해놨죠. 거기 이제 구별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결과범과 형식범의 기준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결과범에는 당연히 결과를 필요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까지 논해야 된다. 형식범에는 논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범에서는 미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형식범에서는 미수란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결과범과 고동범, 형식범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결과범과 형식범에 관한 구별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별 방법은 이제 침해범과 우리가 위헌범의 구별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결과범과 침해범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침해범과 위헌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범죄를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로 형법에 규정해놨어요. 형법에 규정해놓으면 그 규정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무엇인가? 형법의 제1기능이 법익보호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무엇인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법익.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 위에다가 보호법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 보호법익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그걸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침해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침해범은 이렇게 바로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을 판단한 거예요. 자, 근데 보호법익에 대해서 침해는 없었어. 보호법익을 향해서 침해하려고 향하는 그런 행위만 있어도 처벌하는 범죄. 그런 범죄를 우리가 바로 위헌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법익을 침해했느냐. 살인죄 보호법익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침해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도 대표적인 침해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헌범은 뭐예요? 그 보호법익을 향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위헌범을 형법에다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보호법익을 좀 더 잘 보호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침해범과 위헌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구별하는 기준은 보호법익을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침해범에는 보호법익을 침해했는데 보호법이 완전히 침해되면 기수, 완전히 침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미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위헌범은 향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다? 그와 관련된 미수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헌범 내에서도 약간 구별을 해요. 너무 이렇게 보호법익을 향한 행위만 있어도 처벌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법익을 향한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보호법익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와 더불어 여기 아직 어떤 구체적 위험 이걸 우리가 구체적 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보호법익을 향해서 침해하는 행위가 있고 침해 행위가 있고 행위와 더불어 이런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 그걸 우리가 위헌범 중에서 구체적 위헌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화살표 침해한 것을 했을 성립하는 범죄는 우리가 침해범. 맨 밑에 요거 그러니까 그 숫자를 그릴까요? 이 1번 이거는 침해범.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 그건 위헌범. 그리고 2번처럼 행위는 있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 이외에 어떤
구체적 위험을 요구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지만 처벌하는 범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 위험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이 구체적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실익은 뭐냐? 실익은 이 구체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법전에 쓰여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방화죄 중에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라든가 아니면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그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방화를 한다고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화로 인해서, 즉 불을 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해야지만 우리가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말하는 공공의 위험, 그것이 바로 구체적 위험이고, 공공의 위험은 뭐다? 구성 요건에 쓰여 있어요. 즉 여기 보면 방화죄 구성 요건이 이 구체적 위험, 이걸 좀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행위 이후에 어떤 결과 부분에 이런 것들이, 즉 구체적 위험이란 것이 여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 구성요건 밑에 객관적 구성 밑에 고의가 있는데, 고의는 뭐예요? 아까 인식 플러스 의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체적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냐? 당연히 인식 대상이라 했어요.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 한다 그랬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한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죄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로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그런 공공의 위험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범은 이런 구체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해 보는 것처럼 침해범,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나누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구별 기준은 이 구체적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고, 또 하나의 실익은 뭐다?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는 구체적 위험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별 실익이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잘 기억해야 될 거,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이 침해범과 위험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바로 즉시범과 그 계속범, 상태범이라고 하는 구별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즉시범과 계속범만 구별하고 상태범은 뭐 즉시범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구별하는 김에 뭐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갖다 설명하면서 구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즉시범과 계속범은 뭐냐? 범죄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요. 어서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어요. 범죄를 갖다가 실행에 착수한다는 건 개시했다는 거예요. 자, 개시를 해가지고 이 행위가 쭉 갑니다. 이 정도 가가지고 여기서 행위가 종료했어요. 행위가 종료하면 기본적으로 뭐요? 범죄 행위가 종료되면 그 범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즉시범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법익의 침해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완성되고 동시에 기수가 되는 범죄예요. 즉 여기서 범죄가 기수가 됐습니다. 기수가 됐고 범죄도 여기서 바로 종료했어. 대부분의 범죄는 이런 거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범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종료한 거예요. 즉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이런 걸 즉시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범죄들은 범죄가 일정 정도 가서 기수가 된 다음에 이 행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행위는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언제 끝나? 이때 끝났어요. 즉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수는 여기서 기수가 됐는데 범죄 행위의 종료, 그 행위의 종료는 이 뒤에 있는 범죄, 즉 기수와 종료가 같지 않고 기수와 종료가 달라지는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계속범은 대표적인 게 감금죄예요. 감금죄는 기본적으로 어느 감금 행위를 개시해가지고 감금 행위가 일정 정도 계속되면 바로 감금했다고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감금하고 시간이 일정 정도 흐르면 기수가 돼요.
기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 위에도 이 법익을 침해하는 상태, 그런 행위가 쭉 됐을 때, 행위가 되는 걸 우리가 계속범위를 하는 거죠. 감금행위가 다 계속 돼가지고 여기서 종료했다. 그러면 감금죄는 어디서 끝나는 거다? 감금죄 기수는 여기서 기수가 됐지만 종료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면 계속범 관련돼가지고 범죄가 기수로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돼야 돼요.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조금 계속돼야 돼. 근데 계속범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계속범의 핵심은 뭐다? 기수가 된 이후에도, 교환해보는 것처럼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법익 침해가 계속되는 거,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범의 성질은 요 자체에서 어떤 계속성이 아니라 이 전체에 계속성이 있다는 거죠.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론 가서 뭐 감금죄의 계속범위라든가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때 좀 더 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범의 성질을 이 앞에 계속, 그러니까 요 앞에 정도의 계속으로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견해고, 계속범의 본질은 이 뒷부분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범위라 본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감금죄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속범과 즉시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기수와 종료 시기가 같아지면 즉시범, 기수와 종료 시기가 달라지면 뭐요? 계속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시력은 뭐냐? 구별시력은 이만큼의 행위가 더 가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논의는 뭐다? 첫 번째 논의는 범죄 행위가 종료했을 때 공소시효가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범 때는 뭐예요? 즉시범은 이 기수하고 종료 시점이 같기 때문에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근데 계속범은 기수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료시에 종료시가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큰 시기로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때 행위에 대해서 뭐다? 이때 행위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범이 어떤 피해자를 감금했어요. 근데 아직 종료하지 않았어. 기수는 됐지만. 그럼 그땐 공범 성립이, 감금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 기수가 된 이후에 종료하기 전까지 여기의 행위는 뭐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즉시범과 계속범을 구별하는 기준이자 또 세 가지 빨간색을 쓴 게 실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그 실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범은 뭐냐? 상태범은 기본적으로 즉시범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시범은 기본적으로 기수가 되고 범죄 행위가 종료돼. 범죄 행위가 종료되면은 즉시범이에요. 상태범도 여기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상태범은 그 다음에 뭐다? 상태범 관련돼 가지고 그런 행위의 계속은 없지만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태범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범죄 행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있으면 범죄는 완성되고 동시에 행위도 종료하지만 그랬어요. 행위도 종료한다는 말은 기수범과 즉시범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어떤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걸 상태범이라 한다 해가지고, 즉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절취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절도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위법 상태는 쭉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저지른 어떤 그 절도라든가 소비라든가 파괴,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상태범을 인정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중요한 거는 즉시범 같은 경우는 뭐요? 즉시범 같은 경우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면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요. 근데 상태범은 이 이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상태범을 인정한다면은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교환 29페이지에 표준 판례가 하나 나오죠. 이 표준 판례는 2009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거는 즉시범과 계속범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좀 본 판례입니다. 즉, 즉시범은 뭐예요? 즉시범은 여기서 범죄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계속범은 여기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판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면은 다수견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구농지법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농지 전용 관련된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농지 전용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농지를 갈아엎거나 아니면 뭐 돌을 깔거나 해가지고 농지를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유형은 뭐다? 복구 불능으로 만든 거예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구 불가능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면 거의 표준 판례 첫 번째 줄에 첫째로 나오고 네 번째 줄에 둘째로 나오는데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둘째는 뭐다? 복구가 회복이 가능한 거야. 즉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만 원상 회복은 가능한 경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농지 전용에 하는 형태를 두 개로 봤을 때 복구가 불가능했다면 어떻게 해요? 농지 전용은 복구 불가능하게 만든 순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범위예요? 이거는 즉시범위라는 거죠. 즉 얘는 즉시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니라 원상 회복 가능하겠죠. 여기 보면 이거를 가능, 불가능이라는데 원상 회복이 가능해. 하지만 현재는 농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 쓰고 있어. 계속 바꿔 쓰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그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이거는 계속범위다 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범위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농지 전용을 첫 번째 행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범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농지 전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농지 전용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위는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바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하고. 그것이 이제 전원합체 판결에 관련된 논의였으니까 그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을 구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으로 나누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일반범, 제가 이제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이라는데 일반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죄가 성립하는데 누구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있는 범죄들을 우리가 일반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분범은 신분은 어떤 일신 전속상의 어떤 특성이라는 그런 특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뇌물죄 같은 경우죠.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어. 그런 걸 뇌물죄 신분범이라고 하고 특히 진정신분범이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신분이 있음을 인해서 가중처벌하거나 감경처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이 없어도 처벌받아, 기본적으로. 근데 신분이 있으면 더 가중처벌 받는 문제, 그런 것들을, 아니면 감경처벌 받는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진정 신분범이라 합니다. 그 때문에 신분범은 신분이 정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신분범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수범은 우리나라에서 자수범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학설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다수설적 견해는 자수범은 그냥 형태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자수범이란 건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밖에 범죄를 못하는 거. 스스로 자체에 손수자 쓰죠.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할 수밖에 자기 스스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 그런 것들 자수범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유형은 범죄 실행에 행위자의 신체적 가담을 요구하는 범죄, 그런 것들 우리가 첫 번째 유형으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일신적인 인격적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로서 업무상 비밀누설죄. 세 번째 유형은 소송법 기타 형법 이외의 법률이 행위자가 스스로 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 대표적인 것이 위증죄예요. 근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나눠지기 때문에 자수범에서는 판례가 자수범이라고 인정한 거는 세 번째 유형인 위증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수범은 이렇게 나누는 견해들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범은 어떤 특별한 형법 이전에 특별한 의무 위반을 본질로 하는 범죄인데, 의무범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구별하고 있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은 핵심이 뭐냐면은, 나중에 공범 가가지고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때 정범성을 갖는 것들을, 정범성의 묘지가 뭐냐 그랬을 때 일반범들, 즉 지배범이라는데, 그런 일반범들은 뭐예요?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 여부를 따집니다.
그것이 정범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 뭐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행위지배로서 정범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범성은 신분범에서는 신분, 의무범에서는 의무, 자수범에서는 자기 스스로 한다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정범성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공범론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범죄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거다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목적 경향 표현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목적 경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성 요건에는 아까 제가 계속 썼지만은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세에 인과관계 필요하다 했어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필요해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자, 근데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를 그래서 다른 말로 고의를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고의 이외에 이 고의 이외에 더 필요로 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범죄가 바로 지금 밑에 말하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이라는 겁니다. 목적범의 대표적인 것이 각종 위조죄예요.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통화를 위조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경우인데 그런 위조죄는 전부 다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통화를 위조했어. 그럼 통화 위조죄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내가 통화를 위조한 거 똑같이 그려낸 이유는 내 그림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통화 위조죄로 처벌 못해요. 왜? 통화 위조죄에서의 목적은 뭐다? 행사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체로서 어떤 통화를 갖다가 위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위조를 하는 목적은 자랑할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범에서는 고의 이외의 목적이 필요하고 경향범에서는 고의 이외의 경향, 표현범에서는 고의 이외의 표현 성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것처럼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은 기본적으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그래요. 이걸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고 이를 목적, 경향, 표현 나중에 대표적으로 또 불법 영득을 사랑했는데 고의 이외에 더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범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두시고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어떤 의, 성립요건, 가벌요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범죄 종류, 분류까지 봤습니다.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행위론과 범죄 체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